자, 수업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56번 이어갖고 보겠습니다. 자,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관해서 틀린 것은 1번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 역시 실시계획은 공사계획입니다. 공사계획. 근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이제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했는지 지정권자한테 인가받습니다. 그리고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 폐지할 때도 인가. 다 똑같이 인가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바로 정답.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받고요. 변경을 하든 폐지하든 다 인가. 다만 경미한 변경, 뭐 10% 범위에서의 변경, 이런 경미한 변경은 인가 필요가 없죠. 자, 이번에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그러면 지정권자인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든 인가하든 국토부 장관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 미리 됐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실시계획 인가하려면 시도지사 의견 누구요? 시도지사인 지정권자 인가할 때는 시군구청장, 한마디로 하급행정청의 의견 됐습니다. 자, 여기서는 뭐 토지 소유자, 주민의 의견 듣고 그런 게 아니고 하급행정처. 그래서 지정권자보다 하급행정처의 의견 듣고요. 그다음에 3번은 실시계획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정하고 협의한 경우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 허가받은 걸로 본다. 맞습니다. 실시계획 인가하면 이런 공사와 관련된 다른 법의 인가나 허가 이런 것들 싹 받은 걸로 의제가 됩니다. 의제되는 사항이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 그래서 이 개발행위부터 시작해갖고 관련 인허가 싹 받은 걸로 의제가 되죠. 87페이지 가볼까요? 8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3번.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에 대한 다른 법에 따른 허가, 승인, 심사, 인가 등에 관해서 관계 행정기관에 정하고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허가 등을 받은 걸로 본다. 여기서 의제되는 사항이 우리 기본수업 한 30개 쫙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이거죠.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의 허가. 그래서 이게 또 작년 기출지문이죠. 이런 것들 쌓아 받은 걸로 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종전의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된 실시계획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맞습니다. 자, 이 질문도 우리가 동영무사 5회 동안 3번을 물어보고 있죠. 그럼 실시계획 내용 중에서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 대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런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나면 도시군관리계획도 다 결정 고시가 되고요. 그러면 좀 전에 도시군관리계획 내용이 새로운 내용, 실시계획 고시 내용에 저촉되면 당연히 뭐가 우선하는 거냐? 실시계획의 내용, 새로운 내용인 실시계획 내용이 우선. 그래서 좀 전에 도시군관리계획은 실시계획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봅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가 86페이지고 맨 밑에 실시계획의 고시에서 동그라미 2번 고시의 효과. 그래서 종전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얘가 작년에는 정답 지문이죠. 그래서 3번, 4번 다 작년 기출지문. 그 다음 5번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인가했으면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이게 쉽게 얘기하면 감리회사, 감리회사를 공사 감리자로 지정해서 그 공사를 지도 감독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개발법에서도 감리자 누가 지정하느냐?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인가하면 지정권자 직권으로 감리회사를 감리자로 지정해서 시공자가 공사 똑바로 하는지 감독하도록 하죠. 그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한지방시현 사업 시행에 관해서 옳은 것은 한지방시현 땅값이 비싸고 수용이 안 되니까 토지 소유자의 동의받아갖고 공사 끝나면 새 토지로 교환해 주고요. 1번의 시행자는 환지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 인정하면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 초과해서 정할 수 있다. 자, 일단 토지 부담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감보율,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감소시키는 비율, 즉 토지 소유자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비율이고요. 저는 토지 부담률은 면적식으로 할 때, 이 면적식으로 할 때 나오는 개념이 되죠. 그 면적식은 면적을 똑같이 맞춰주는데 면적식이라고 그냥 무조건 면적 똑같이 맞춰줬다. 그럼 개발 사업하면서 공공설, 채비지 이런 거 확보가 안 되니까 이런 토지 소유자가 보류지를 위해서 일정한 토지의 비율을 부담하도록 합니다. 그거를 토지 부담률 또는 감보율. 그래서 토지 부담률은 원칙적으로 50%.
50% 초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면적 50% 줄여갖고 안 주고요. 그 50%는 토지 소유자 부담.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거냐? 보류지. 보류지가 돼서 공공시설도 설치하고 채비지도 확보 이런 보류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50% 줄여갖고 안 줍니다. 그런데 예외가 두 개죠. 지정권자가 인정할 때는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할 때는 60% 초과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가 두 가지가 있고요. 저 93페이지고 맨 밑에 토지부담률 감보율. 그래서 원칙은 50%인데 그런데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60% 초과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환지 설계할 때 적용하는 토지나 건물의 평가의 가격은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이고 변경할 수도 없다. 맞습니다. 그럼 면적식이 원칙이 아니고 평가식,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럼 평가식에서 이 토지나 건물의 가격, 자 얘는 언제 기준이냐? 최초 환지계획 인가시가 기준이고요. 이후에는 변경할 수도 없어요. 이 가격이 자꾸 왔다 갔다 하면 평가식으로 환지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위에 93페이지. 그 박스에 보시면은 작성 기준.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도 국토부 0으로 정하고요. 그 중에서 그 3번이죠. 3번. 환지 설계할 때 적용하는 토지나 건물의 가격, 평가액은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가 기준이고 이후에 변경할 수도 없다. 거기까지. 그 이후 어쩌고저쩌고 그것까지 신경 쓰려는 것도 없으니까 앞부분이라도 그게 29회 때 정답 질문입니다. 최초 환지 계획 인가 시가 기준 이후에는 변경할 수도 없다. 가격을 맞춰주는 평가식의 원칙이 되죠. 그다음 3번의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청장이 정한다가 아니고 여기 토지평가협의회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토지평가협의회는 평가식으로 할 때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 나오는 거죠. 그 박스 밑에 또 하나면 3번. 시행자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개발구역의 조성 토지, 즉 환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갖고 결정하되 그에 앞서갖고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하게 한다. 즉 감정평가하고 거기에 토지평가협의회 심의까지 거쳐갖고 결정하고요. 이는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관해서는 그 조합이 정관 등으로 알아서 정합니다. 정관 등으로 알아서 정하는 거지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개발구역 지정 후에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습니다. 그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분할해버리면 환지 줄 게 두 개로 늘어나죠. 이게 한마디로 뭐냐? 지분 쪼개기, 투기입니다. 그래서 개발법도 똑같아요. 개발구역 지정 후에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해서 취득해봤자 그냥 하나만 환지 주고요. 나머지 다 현금 청산입니다. 환지정을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한 필지의 토지가 여러 필지로 분할됐다. 이런 토지 분할 등에 따른 환지의 명세가 변경. 그런 것들은 경미한 변경. 별도의 변경인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96페이지. 자, 이거는 저번 시간에도 봤죠. 96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1번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 명세가 변경. 이런 경우가 경미한 변경. 그래서 종전 토지가 합쳐졌다. 두 필지가 한 필지로 합쳐지면 환지 줄게 줄어들어요. 그리고 분할됐을 때도 환지가 늘어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다 현금 청산대사. 이런 경미한 변경일 때는 인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또 5번에 시행자는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물을 금전으로 청산, 돈으로 계산해 주기 위한 변경. 이것도 경미한 변경, 변경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계산해 준다. 이게 환지 줄 건 딱 정해져 있는데 환지 줄 게 늘어나면 권리가 복잡해져. 근데 돈으로 계산, 이런 경미한 변경. 그게 박스의 그 4번이죠. 금전으로 청산해 주기 위한 변경. 다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인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 58번 비용 부담 등에 관해서 틀린 것은 그럼 개발사업 비용도 시행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지자체가 이익을 받게 되면 그 다른 지자체에게도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이 비용 부담 다른 지자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 것도 행정청일 때 지정권자 또는 시군구청장 행정청인 시행자만
다른 지자체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고요. 이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는 시도지사가 다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행안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다 맞습니다. 이거는 시설사업이나 개발사업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비용 부담에 협의가 안 될 때는 행안부 장관이 결정. 그다음 2번 도시개발구역의 전기설의 설치는 공급하는 자가 준공검사 신청할 때까지 끝내줘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것도 작년에 기출지문이 되죠. 저는 101페이지가 봅니다. 그 중간에 가로 3번 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 그럼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하면서도 박스에 보면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설, 난방설 다 설치를 해줘야 돼요. 이 설치 의무자들, 도로하고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가스, 또 지역 난방설 공급자, 그 밑에 통신설은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호자들이 다 개발구역 개발할 때도 설치를 해주도록 하고요. 그 설치 그 밑에 동그라미 3번 설치기한. 저는 개발구역의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할 때까지 설치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설치 비용은 원칙적으로 설치 의무자가 부담합니다. 이거 뭐하고 똑같은 거냐? 저 우리 주택법의 간선시설의 설치. 그거하고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든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개발하든 도로, 상하수도는 지자체, 전기, 통신, 가스, 난방설은 공급하는 자, 고자들이 다 설치를 해주도록 하죠. 그 다음 3번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개발채권 발행하려면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역시 틀렸어요. 그럼 도시개발채권은 이름은 개발채권인데 개발사업이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시도지사가 발행합니다. 시행자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 101페이지 맨 밑에 이것도 벌써 세 번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은 누구의 승인받아갖고 발행하는지 그게 핵심. 그래서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갖고 발행합니다. 그다음 4번에 도시개발채권의 매입 의무자가 매입할 금액을 초과해서 매입했을 때는 중도에 상환해 줄 수 있다. 원래 채권은 본질상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중도 상환이 금지해요. 그런데 착오로 매입했을 때 또는 초과해서 매입했을 때 이때만큼은 중도 상환을 허용을 해주게 되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쭉 내려가서 가로 6번 중도 상환. 그래서 중도 상환할 수 있는 예외. 그 다음 5번에 도시개발채권의 상환기간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채권에서는 숫자 물어보면 다 몇 년이냐? 5년. 그 서면시효도 원금 5년, 이자는 2년. 그리고 도시개발채권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돼요. 그 매입 의무자. 그 가로 5번에 한번 보면 그 수용 방식을 사업할 때 공공시행자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안 돼요.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회사 상대방. 그 다음 민간 시행자는 직접 매입해야 돼요. 또 개발행위 중에서는 형질 변경 허가받은 자, 고자들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는데 이런 매입하면 매입 필증 줍니다. 그 매입 필증도 5년간 따로 보관. 그래서 사환기간, 소멸시효, 매입 필증 보관 다 5년. 그 다음 59번. 이제 정비법 공공재개발 사업의 용어에 관해서 다음 가로에 알맞은 것은 그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다 공공이 맡아갖고 신속하게 재개발, 재건축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 공공재개발 사업 당연히 시장운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하는데 신속하게 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 줘요. 대표적으로 공공재개발 사업일 때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한다. 이런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 안 하고 신속하게 사업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줍니다. 대신 공공성 요건을 갖춰야 돼요. 공공성 요건. 그러면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공공성 요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자,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나 전체 연면적 중 토지 등 소유자 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것은 제외. 그럼 조합원 분양분은 제외니까 일반 분양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할 것. 그래서 일반 분양분의 50% 이상을 지분형 주택이나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서 공급합니다. 자, 이 중에서 핵심은 공공임대주택. 자, 이때 이 공공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20% 이하에서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즉,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20%까지는 건설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공공성 요건. 50, 20. 그 다음에 공공재건축 사업은 공공성 요건이 약하다고 그랬어요. 공공재건축은 재건축 자체가 공익사업이 아니니까 그냥 많이 짓는 거죠.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기존 세대수 160% 이상 건설해서 공급해라. 공공재건축은 160% 이상 건설 공급. 그게 공공성 요건이죠. 그 다음 60번으로 합니다. 정비계획 위반에서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럼 정비계획은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계획이죠. 그래서 정비계획의 위반, 정비계획은 기초지자체장이 위반합니다. 기초. 그래서 우리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는 구청장 또는 광역시의 군수. 그래서 여자들을 줄여갖고 구청장 등이라고 그래요.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 위반해갖고 신청만 해요. 그러면 정비구역 누가 지정하는 거냐? 정비구역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지정합니다. 이에 반해서 경기도 같은 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시장 군수. 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정비계획 위반해서 정비구역도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직접 지정합니다. 그래서 절대 도에서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한다 이런 거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의 위반은 시장군수, 구청장, 여자들 줄여갖고 시장군수 등. 정비구역의 지정은 특광시장군수, 특광시장군수. 절대 도지사, 국토부 장관은 지정권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고요. 자, 이하에서 이 정비법에서 권한자 부르면 다 시장군수 등이 합니다. 시장군수 등. 그래서 기본계획은 특광시장, 정비구역은 특광시장 군수. 그 두 개만 권한자 정리하면 나머지 정비법은 다 시장군수 등. 그래서 3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정비계획 결정해서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비계획 결정이 이꼴 정비구역 지정. 도지사는 절대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 그럼 이제 구청장 등이 정비계획을 위반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한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고요. 자, 위반할 때 주민 공람시켜갖고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여기서 공람 기간은 30일 이상. 이게 아주 독특한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하기 전에 주민 공람 30일 이상. 그럼 지방의 의견도 듣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는 60일 내 의견 제시. 그래서 정비계획 위반할 때 절차에서 숫자 30일, 60일. 아주 독특한 거니까 숫자만 갖고도 물어볼 수가 있죠. 그다음 이번에 토지 등 소유자가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정비계획 위반해 주세요.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재개발하고 싶습니다. 이런 공공재개발 사업 등은 위반 제한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되죠. 그래서 110페이지 바로 4번의 정비계획의 위반.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 토지 등 소유자가 위반권자에게 제한할 수가 있고요. 그 정비계획 위반 시기가 지났을 때 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 그 요청하는 것도 다 제한하는 거다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그 추가된 거죠. 4번에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도 다 위반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했을 때 위반권자는 원칙 60일 내 반영 여부 통보해야 돼요. 다만 1회 30일 연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4번으로 합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에 이미 사업인 행사에 착수하고 있었으면 행위제한 받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데 그냥 아니고 30일 내 신고하고 계속할 수 있다. 기득권보호의 특칙. 이거는 개발구역하고 같습니다. 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이나 착수하고 있었으면 30일 내 신고. 그 다음 5번에 정비구역에서는 주택법의 지역조합의 조합원 모집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주택법에서 지역조합원 모집하는 목적은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도 다 아파트를 건설. 그래서 사업이 충돌되는 거니까 이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조합원 모집을 못하게 제한합니다. 이런 사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들 다 못하게 제한하죠. 115페이지 그 위에 동그라미 7번. 그래서 정비구역에서는 지역조합원 모집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동영무사에서 지금 두 번인가 세 번째 물어보는 거죠.